녀석은 내게 다짜고짜 노트북을 들이밀었다. 먼지가 쌓이다 못해 굳어져 기분 나쁘게 변색되어버린 민수의 노트북은 작년에 출시된 새 모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내 눈을 의심하게 만들었다. 난 말없이 안경을 고쳤으자 녀석의 당황한 눈빛이 잔상으로 나타났다. 좀 부탁할게. 부탁할 사람이 너밖에 없다, 야. 아, 진짜. 너가 있는데 쓰레기서 부르는 건 사치잖냐. 이번에도 신세 좀 지자. 아, 이거 푸팅도 안 되잖아, 임마. 땀으로 얼룩진 민수의 손이 덥석 내 손을 휘어잡았다. 난 곧바로 손을 빼내서 민수의 정수리를 향해 정조준했지만 뒤늦게 꺼내든 녀석의 지갑을 보고 이내 관두었다. 그러자 민수는 자신의 지갑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내 들었다. 야, 우리 불알 친구 아니었냐? 나는 너랑 내 사이가 꽤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넌 아닌가 보네. 미친. 아, 그걸 뭐하러 들고 다녀. 남자끼리 창피하게. 배경이 바닷가인 사진 속 두 꼬마아이는 온몸이 물에 흠뻑 젖은 채 어깨 동무를 하고 있었다. 얌전히 서 있는 나와 다르게 우스꽝스러운 포조의 민수는 여전히 끼가 다분한 모습을 보였다. 그러니까 노트북도 이 모양이지. 분명 이 노트북은 게임하다가 던지거나 다른 용도로 썼을 거야. 야, 난 그래도 너가 애인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 하부 그만 떨고 나중에 술이나 사라. 오케이, 알았어. 친구야, 그럼 부탁할게. 인사도 없이 들어와서 인사도 없이 나가는 민수의 뒤통수를 보며 시원한 욕 한 바가지를 퍼붓고 싶었다. 허나 내 성질만 돋구는 쓸데없는 짓이었다. 민수가 남기고 간 노트북에 화풀이를 하듯 우악스럽게 집어 열었다. 퀴퀴한 냄새가 풍기는 것은 그렇다 쳐도 자판마다 붙어있는 얼룩과 금이 가있는 액정은 절로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었다. 아휴, 이러니 고장이 안 날 수가 있나. 난 물티슈로 정성스럽게 노트북의 얼룩들을 닦아내었다. 티슈에 묻어나오는 누런 것들은 염치 없게 잘 닦여지질 않았다. 힘줄을 세우고 때를 밀듯 세게 문질렀다. 특히 모서리 부분에 케찹을 흘린 듯한 얼룩은 머리에 핏줄을 생기게 만들었다. 정작 노트북을 고치는 시간은 20분도 걸리진 않았지만 청소하는 것으로 나머지 40분을 썼다면 말 다 했다. 그렇게 꾸역꾸역 1시간을 다 채웠더니 온몸이 피로해지기 시작했다. 난 거실 소파로 향해 발걸음을 옮겼다. 빙글빙글 헛도는 천장은 내게 체면을 걸어왔다. 나도 모르게 눈을 감으며 투덜거렸다. 민수 이 자식, 자기가 좀 고쳐서 쓰지. 어휴. 작게는 볼펜부터 시작해서 오늘은 노트북까지. 민수가 부탁하는 물건들의 규모는 점점 커져갔다. 언젠가 수업 시간에는 끙끙 앓는 듯한 소리가 들려왔다. 난 소리에 슬쩍 옆을 쳐다보니 민수가 손이 까맣게 물든 채로 볼펜을 이리저리 만지고 있었다. 심심해서 분해해버린 볼펜을 다시 조립하지 못한 모양이었다. 내가 조립해줄까? 너 이거 할 수 있어? 당연하지. 녀석이 보는 앞에서 순식간에 볼펜을 조립해버렸다. 허무하게 보고 있던 민수의 눈빛이 곧 동경의 눈빛으로 바뀐 것을 알아차렸을 때 그만뒀어야 했었다. 그리고 지금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버렸다.
다음날 한쪽이 떨어져 나간 이어폰을 내 책상 위로 쓸맛이 올려놓던 민수의 얼굴에는 지금처럼 지어 보이는 엷은 미소가 서려 있었다. 상대방의 전화를 받을 수 없어 음성사서함으로. 이 자식 뭐하고 있는 거야? 노트북을 맡긴 지 사흘이 지났도록 민수에겐 전화나 문자 한 통 없었다. 우린 심심할 때마다 불티나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욕하는 사이였고 지금의 적막한 전화기는 너무 낯설었다. 직장일로 바쁘게 살고 있겠지 하며 전화기를 침대 위에 던져두었다. 그리곤 가만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다. 난 천장에 박혀있는 형광등을 가만히 쳐다보고 있었다. 얘 무슨 일 있나? 또다시 신경이 쓰여 다시 한번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다시금 대답하는 젊은 여성의 음성 메시지는 조금 전 내 행동들을 단념하게 만들었다. 나중에 알아서 찾아오겠지. 책상 위에 올려진 민수의 노트북을 슬쩍 보고는 거실로 나왔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멀쩡해진 노트북은 주인을 기다리는 모습이 안쓰러워도 할 수 없었다. 정수기에 컵을 올려놓고 냉수를 받는 순간 집안을 울린 것은 다름 아닌 조인종이었다. 누구세요? 택배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현관문을 열자 커다란 상자와 함께 땀을 뻘뻘 흘리는 배달원의 모습이 눈에 나타났다. 방금 받아놓은 냉수를 나보다 더 필요할 것 같은 배달원에게 권하자 그는 연신 고개를 숙였다. 유난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 괜히 내가 미안해졌다. 쇼핑몰에서 물건 사는 것을 좀 자제해야겠다. 응? 헌데 아무리 기억을 뒤져봐도 물건을 주문했던 기억은 나지 않았다. 감사합니다. 사실 너무 무거워서 고생 좀 했거든요. 아참, 여기 이것도 있어요. 그럼 수고하세요. 남자는 멀뚱히 서 있는 나와 상관없이 품속에서 꺼낸 흰 봉투를 상자 위에 올려놓고 사라졌다. 누군가가 나에게 보낸 커다란 크기의 택배로 내 시선은 고정되었다. 서툰 솜씨로 밀봉되어 있는 상자의 테이프는 분명 선물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었다. 상자 위에 올려놓아진 흰 봉투를 열어보았다. 이내 편지 한 통과 함께 사진 한 장이 스르르 딸려 나왔다. 그리고 편지를 읽어보았다. 어제 좀 심하게 다뤘더니 고장나 버렸어. 미안한데 이것도 좀 고쳐줄 수 있어? 우린 친구잖아. 그리고 편지에 딸려온 그 사진을 보았다. 그 사진은 고장난 물건이 아닌 민수의 여자친구였다. 내 손에 쥐어진 민수의 여자친구 사진은 상자 모서리에서 나오고 있는 붉은 액체들로 흠뻑 젖어 있었다. 정호는 친구와 간단하게 술자리를 갖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겨울이 오긴 했지만 술을 먹어서 그런지 더욱 쌀쌀하게 느껴졌다.
현재 시간은 새벽 3시. 정우는 추위에 팔짱을 끼고 종종 걸음으로 걷고 있었다. 도로에는 차 한 대 지나가지 않고 무척이나 한적했다. 길가에도 지나가는 사람들이 없었다. 요즘 쌍심날이니 뭐니 해서 인육을 먹는다는 괴담과 뭐 귀신이 어쩌고 하는 괴담 등 별의별 괴담이 떠도는 탓이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정우는 건너편에 홀로 걷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다. 저 여자는 시간이 몇 시인데 저렇게 다리를 다 내놓고 다녀. 혀를 차고 가던 길을 가려고 할 때 무언가 정우의 눈에 밟히는 것이 있었다. 여자 뒤에서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한 채 그녀의 뒤를 밟는 듯한 한 남자. 그 남자의 손에는 무언가가 들려 있었다. 거리가 거리니만큼 식별은 되지 않았지만 왠지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정우는 건너편 모습을 주시하며 건너편의 여자와 걸음 속도를 맞췄다. 그리고 건너편 저 남자, 확실히 이상하다. 여자도 낌새를 느꼈는지 걸음걸이가 빨라진다. 여자는 길 건너 횡단보도에서 안절부절하고 있었다. 안타깝게도 신호등은 빨간불이었고 간간히 택시들이 지나가 무단으로 뛰어갈 타이밍조차 쉽지 않았다. 그리고 뒤에 따라오던 남자와의 거리가 좁혀지자 여자는 발을 동동 구르기 시작했다. 어디서 나온 용기인지 모르게 난 그녀에게 크게 소리쳤다. 지연아, 왜 이제 와? 전화는 왜 안 받는 거야? 여자는 놀란 듯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자 내 말에 큰 소리로 대답했다. 어? 오빠, 미안해. 나 배터리가 없었어. 마중 나와 있었네. 다행히 여자가 소리치자 따라오던 남자는 잠시 주춤거리다 방향을 틀어 골목으로 들어갔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고 여자는 빠르게 내 앞으로 뛰어와서는 숨을 헐떡였다. 감사합니다. 무서워 죽는 줄 알았네. 긴장이 풀려서일까 여자는 바닥에 주저앉고 심호흡을 했다. 죄송한데 길에서 이러시지 마시고 요 앞 편의점에서 좀 추스리시는 게. 여자는 쪼그려 앉은 채 고개를 들어 나를 훑어보았다. 그리곤 잠시 뒤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요즘 세상이 하도 흉흉하다 보니까. 괜찮아요. 그냥 전 길에 앉아있는 모습이 좀 그래서. 여자는 나를 보고 핏이 굳더니 앞장서서 편의점 쪽으로 걸으며 내게 말을 걸었다. 이 동네 사시나 봐요? 네. 어릴 때부터요. 근데 한 번도 못 뵌 것 같아요. 저도 그쪽 처음 뵙는데. 그런가? 하긴 요즘 사람들이 이웃들한테 무관심하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네요. 그런가요? 생각해보니까 혹시 요 옆에 PC방 골목길에 사시지 않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쪽 정류장에서 본 것 같아서요. 와, 눈썰미 좋으시네요. 거기 파란 대문이 우리 집이에요. 그녀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보니 벌써 편의점에 도착했다. 그녀는 따뜻한 쌍화탕과 따뜻한 두유를 하나씩 사서 나에게 쌍화탕을 건넸다. 자, 이거 맞아요.
좀 전에 너무 감사했어요. 이거 감사의 뜻이에요. 아, 네. 잘 먹을게요. 난 쌍화탕의 뚜껑을 열려는 찰나 아까 같이 있던 친구 녀석에게 전화가 왔다. 난 그녀에게 양해를 구하고 잠시 자리를 벗어나 친구 녀석과 통화를 하고 왔다. 그녀는 편의점 벤치에 앉아 근심스런 얼굴로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아까 쫓아온 사람의 정체나 혹은 다시 쫓아올지도 모른다는 그런 불안감 때문일 것 같았다. 저 아직 좀 불안하시면 제가 집 근처까지 모셔다 드릴까요?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서 나를 올려다보며 말했다. 아, 정말요? 그래주시면 저야 감사하죠. 그렇게 해서 다시 그녀와 같은 길을 걸었고 그녀의 집 근처에 데려다 주었다. 그녀는 집 근처에 도착해서 내게 감사의 말을 연신 전했고 난 그녀가 집에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헌데 그녀가 집에 들어간 지 몇 분 되지 않아서 짧은 비명과 함께 다시 집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리고 아직 가지 않은 나를 발견했는지 내 쪽으로 뛰어와서는 나를 붙잡고 횡설수설하며 울음을 터뜨렸다. 안에 남자가 아까 그 남자가 엄마가 죽었어요. 난 울면서 덜덜 떨고 있는 그녀를 살며시 안았다. 그때였다. 그녀의 집에서 한 남자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천천히 아주 느긋하게 걸어오고 있었다. 그녀도 그의 인기척을 느꼈는지 파르르 떨면서 그를 바라보며 더욱이 내 품속으로 파고들었다. 남자는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조소뛴 얼굴로 천천히 다가왔다. 씨발. 야, 영화 찍냐? 집 주소는 30분 전에 알려주더니 왜 지금 보고 지랄이야? 얘기를 듣던 여자의 떨림이 멈추었다. 그러자 나를 한번 올려다보고는 팔과 손으로 나를 밀어내기 시작했다. 난 그런 그녀를 더욱더 세게 껴안아 주었다. 그녀의 입에서는 죽어가는 신음소리인지 울음소리인지 모를 소리가 새어 나오고 있었다. 난 그녀와 눈을 맞추고 활짝 웃어 주었다. 빨간 모자야. 숲을 걷다가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호의를 베풀어도 절대 따라가지 말거라. 왜 그래야 돼요? 그 낯선 이가 어떤 의도로 너에게 호의를 베푸는지 모르잖니. 현관을 열고 집 안에 들어선 지우는 손에 들고 있던 청소 도구 가방을 내려놓고 마스크를 고쳤으며 눈살을 찌푸렸다. 집 안에서는 시체 특유의 고약한 냄새가 진동을 하고 있었다. 가방에서 탈취대를 꺼내 온 사방에 뿌린 지우는 그제야 좀 나아진 듯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이쪽 어깨에선 제법 잔뼈가 굵은 그였지만 이 고약한 냄새는 좋게 느껴질 리 만무했다. 이 냄새는 아무래도 적응이 안 되네. 혼자서 중얼거린 지우는 천천히 집안을 둘러보았다. 살인사건이 일어났던 곳이라 그런지 집안은 묘하게 섬뜩한 느낌이 들었다. 자, 그럼 청소를 시작하기 전에. 그렇게 말한 지우는 손에 끼고 있던 장갑을 벗고 살며시 눈을 감았다. 그리곤 조용히 집안 이곳저곳을 손으로 더듬기 시작했다. 선배님, 진짜라니까요. 딱 한 번만 믿어봐요. 김영사의 간절한 부탁에도 최 형사는 흔들림이 없었다. 시끄러. 네가 뭐라 하건 민간인이나 수사에 참여 못 시켜. 게다가 탐정 같은 것도 아니고. 뭐? 청소부? 자네 동창이라고 해도 예외는 없어. 그렇게 알도록. 김영사는 물러날 생각이 없는 듯 강하게 대꾸했다. 지훈이는 그냥 청소부가 아니에요. 특수 청소부라고요. 사람이 죽은 지 전문 청소부요. 그리고 중요한 건 직업이 아니라니까요. 그 친구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최 형사는 골치가 아픈 듯 관자놀이를 손가락으로 누르며 김형사가 건네준 지훈의 신상정보 파일을 훑어보았다. 그래. 사실 제일 믿음이 안 가는 게 바로 그 능력이라는 그 부분이야. 애들 장난도 아니고 날더러 이런 걸 믿으라고? 최 형사는 손가락으로 사이코메트리라는 글자를 가리키며 말했다. 지훈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지훈의 머릿속으로 영상이 펼쳐졌다. 한참 영상을 보던 지훈은 어느 순간 손을 멈추고 정신을 집중했다. 비가 뚝뚝 떨어지는 칼을 손에 들고 있는 한 남자. 그 남자는 특이하게도 하얀 가면을 쓰고 있었다. 이후로도 한참을 집중하던 지훈은 이내 눈을 뜨고 고개를 저었다. 손을 대충 닦아내고 다시 장갑을 낀 지훈은 휴대폰을 열고 김영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보나마나 일 빨리 끝내놓고 와달라고 하겠지? 왔어? 아직 허락은 못 받았는데 좀만 더 얘기해볼게. 그 선배가 좀 깡막힌 데다가 그런 건 또 전혀 안 믿는 사람이거든. 그건 그렇고 현장은 어땠어? 거긴 하얀 가면 그 자식이 한 짓 맞지? 김영사의 말에 지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의자에 앉았다. 그래, 그렇겠지. 거기까지 하면 딱 4번째 사건인데. 김영사는 사건 파일들을 뒤적이며 말을 이었다. 자, 1년 동안 이 지역에서만 공식적으로 총 5번의 살인사건이 일어났어. 네가 오늘 봤던 게 4번째 사건이었고, 증거는 전혀 발견되지 않았지만 끈을 이용한 방식을 보고 동일 인물의 지수로 추측하고 있어. 그래, 네가 봤던 하얀 가면 그 자식 말이야. 오늘 네가 확인한 대로 그 추측은 정확해. 그런데 마지막 5번째 사건은 왠지 다른 놈 짓인 것 같단 거지. 김영사는 얼마 전에 일어난 5번째 살인사건이 하얀 가면의 짓이 아니라고 굳게 믿고 있었다. 이전 사건과 흡사한 점이 많았기 때문에 모두가 동일 인물의 소형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김영사만은 예외였다.
지우는 지난 1년간 그가 청소했던 내 곳에서 본 하얀 가면의 모습을 떠올렸다. 아무런 표정이 없는 하얀 가면. 그 섬뜩한 가면을 쓴 남자는 몇 번을 봐도 신선한 모습이었다. 경찰들은 자신의 말을 믿으려였기 때문에 범인이 가면을 쓰고 있다는 사실은 지훈과 그의 친구인 김영사만이 알고 있었다. 지훈은 김영사에게 말했다. 그래서 이번에 일어난 살인사건이 그 하얀 가면 짓이 아니라는 증거는 있어? 증거에 없지. 하지만 왠지 냄새가 나. 내 생각에는 그 사건은 하얀 가면 짓이 아니야. 김영사는 생각을 정리하는 듯 잠시 뜸을 들이고는 말을 이었다. 아무튼 그래서 네 도움이 필요해. 이 사건이 진짜 그 하얀 가면 짓인지 네가 직접 봐줘야겠어. 선배는 내가 어떻게든 설득해 볼 테니까. 지우는 작게 한숨을 쉬며 슬쩍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최 형사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두 사람을 보면서 말했다. 일단 확실히 말해두지만 난 자네가 가졌다는 그 특기 안 믿어. 당연히 거기에 기댈 생각도 없고 당신 말을 신뢰할 생각도 없어. 내가 자네를 이 현장에 오도록 허락한 건 그저 저 후배놈이 하도 졸라대서야. 다시 말해서 이건 수사가 아니고 비공식적인 일이란 거지. 그러니 입단속 잘 하라고. 그리고 최 형사는 한마디 더 덧붙였다. 한 가지 더. 만에 하나 되도 않는 헛소리를 찌끄러서 수사에 혼선을 준다면 당장 철장 안에 처박아 버릴 테니 그렇게 알아. 그렇게 말하곤 최 형사는 성큼성큼 현장으로 들어갔다. 진짜 이상하네. 답답한 사람이긴 했지만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왜 저렇게 정색을 하면서 화를 내나 몰라. 자꾸 사건 빨리 끝내려고만 하고. 김 형사의 중얼거림에 지우는 좋지 않은 느낌을 받으며 최 형사의 뒤를 따랐다. 시간 없으니까 빨리 끝내. 다시 한번 말하지만 헛소리 해대면 무슨 이유를 대서건 깜빵에 쳐넣을 거야. 난 분명 경고했어. 입구에서 팔짱을 끼고 있던 최 형사가 거칠게 말했다. 지우는 크게 심호흡을 하고 집안을 둘러보았다. 평범한 원룸. 원룸치곤 제법 넓고 깨끗한 곳이었지만 역시 살해 현장이기 때문인지 음침한 느낌이 들었다. 대충 방을 둘러본 지우는 천천히 장갑을 벗고 눈을 감았다. 그리고 정신을 집중한 채 올가미에 손을 가져다 대었다. 어땠어? 뭐가 보였어? 내가 맞았지? 그 가면 쓴 놈 아니지? 눈을 뜬 지훈을 보며 김 형사가 몰아치듯 물었다. 최 형사는 그런 김 형사를 죽일 듯한 표정으로 노려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곧 지훈에게로 옮겨졌다. 지훈은 최 형사의 눈빛을 잠시 보다가 김 형사에게 말했다. 아니, 그놈 지 맞아. 어쩌냐? 이번엔 네가 틀린 것 같다. 김 형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질문을 재차 쏟아내기도 전에 지우는 최 형사를 지나 현장에서 벗어났다. 이제 됐지? 쓸데없이 시간만 낭비했네. 최 형사는 후련하다는 표정으로 김 형사를 그대로 내버려둔 채 돌아섰다.
집으로 향하던 최 형사는 자신을 따라오던 발소리를 느끼며 천천히 고개를 돌리고는 뒤를 바라보았다. 최 형사님, 아직도 사이코 메트리 같은 걸 못 믿으시나요? 몰래 최 형사의 뒤를 쫓던 지훈의 물음이었다. 최 형사가 대답이 없자 지훈은 최 형사의 얼굴을 잠시 바라보다 다시 입을 열었다. 못 믿으시는 것 같은데요? 근데요, 최 형사님, 진짜입니다. 확실히 전 물건으로부터 지난 일을 볼 수 있어요. 그 덕에 아까 확실히 봤죠. 잠시 최 형사의 표정을 살피던 지우는 살며시 웃으며 말했다. 형사님이 사람을 죽이는 모습을. 지훈을 가만히 노려보던 최 형사는 한숨을 쉬며 입을 열었다. 그냥 정신 나간 녀석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나 보네. 지훈은 최 형사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말했다. 죽은 사람이 아내분이랑 바람이 났었나 보네요. 분명 충동적인 살인이었을 텐데 침착하게 증거를 없애고 완벽한 연기까지. 확실히 현직 경찰은 다르네요. 전혀 틈이 없어요. 최고의 연쇄 살인범에 어울리는 완전 범죄네요. 그 말에 최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네 말은 반만 맞았어. 우선 난 연쇄 살인범이 아니야. 난 그저 죽어 못 당한 놈. 그놈 하나를 죽인 것뿐이야. 그리고 그 살인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려고 현장을 비슷하게 꾸며놨을 뿐이지. 잠시 뜸을 들인 최 형사는 이어서 말했다. 하지만 완전 범죄라는 말은 맞아. 내가 일 처리는 확실한 편이거든. 그리고 증거 같은 건 절대 나오지 않을 거야. 그냥 네가 하는 말들은 헛소리 정도로 받아들여지겠지. 최 형사의 말에 지우는 웃으면서 입을 열었다. 제 말을 오해하셨네요. 전 형사님이 연쇄 살인마라고 한 적 없어요. 그저 최고의 연쇄 살인마에 어울리는 살인이라고 했죠. 지우는 가방을 열어 하얀 가면을 꺼냈으며 말을 이었다. 제가 저지른 범죄의 흔적이 남아도 전혀 문제가 없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였다. 말을 마친 지우는 번개처럼 최 형사에게 달려들었다. 사이코메트리, 이것만큼 살인자에 유용한 것도 없습니다. 현장을 몇 번이고 다시 보면서 증거를 완벽하게 없앨 수 있죠. 게다가 직업이 특수청소부라면 말 다 했죠. 제가 흔적을 없애는 데는 귀신입니다. 그 어떠한 누구도 현장에서 증거를 찾지 못할 겁니다. 최 형사는 필사적으로 목에 감긴 와이어를 풀기 위해 버둥거렸지만 역부족이었다. 지우는 안정된 자세로 최 형사의 목을 조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더 좋은 건 제가 범죄를 저지르는 환상적인 장면을 다시 볼 수 있다는 점이에요. 아시겠어요? 현장을 청소하기 전에 그 멋진 장면을 다시 보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아마 형사님은 모르실 겁니다. 그 순간 최 형사는 몸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지우는 와이어를 더 강하게 조이며 말을 이었다. 형사님은요, 저의 5번째 희생자이자 최고의 연쇄살인마 하얀 가면에
6번째 희생자가 되는 겁니다. 세영아, 먼 훗날 너가 말이야,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 누군가와 헤어지고 너가 나쁜 일을 겪게 되고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만약에 모든 사람들이 너를 손가락질하게 된다 하더라도 그때 마지막으로 찾아올 수 있는 사람이 엄마가 되었으면 좋겠어. 엄마는 항상 너 편이야. 항상 너를 사랑한단다. 그 사실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 알았지? 나랑 오빠 엄마랑 물에 빠지면 오빠는 누구부터 구할 거야? 여자친구가 말똥말똥 눈을 뜬 채 나에게 엉뚱한 질문을 했다. 그런 그녀의 이 말을 아주 약하게 손가락으로 쥐어박았다. 뭐야, 왜 때려? 질문 같은 질문을 해야지. 너 없으면 내가 존재할 필요가 없는데 누구부터 구하겠냐? 오빠 지금 한 그 말 말이야.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 알았어. 걱정하지 마. 그나저나 오늘 뭐 할까? 쇼핑하자, 쇼핑. 쇼핑? 응. 오빠 월급도 탔잖아. 오빠, 나 예쁜 구두 하나만 사주랑. 이번 달은 안 돼. 이번 달에 엄마 생신 있어서 엄마 선물 해드려야 된단 말이야. 치. 역시 오빠는 나보다 엄마가 우선이지? 됐어. 필요 없어. 나 집에 갈래. 데려다줘. 또 왜 이래 짜증나게. 쓸데없는 걸로 삐지는 것 좀 정도 곧해. 나 정말 화날 것 같아. 오빠가 왜 화가 나? 됐어. 나 그냥 혼자 알아서 갈게. 그리고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택시를 잡고 자리를 떠났다. 된장녀, 꽃뱀, 사기꾼. 내가 그녀를 만나고서 주변 사람들한테 들은 그녀에 대한 이야기다. 모두들 아름다운 그녀와 사귀는 것에 대한 시기심이라 생각했었다. 하지만 그녀를 만나면서 나 역시 점점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게 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를 사랑하고 내가 선택한 그녀를 믿고 싶고 영원히 함께하고 싶다. 그녀의 집 앞에서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다. 뭐야, 오늘 오빠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집 앞이야. 잠깐 나와봐. 싫다니까. 그러지 말고 나와봐. 줄 거 있으니까. 줄 거? 뭔데?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밝아졌다. 일단 나와. 이런 식으로 그녀에게 길들여져야 하나 잘 판단이 서질 않지만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녀가 꼭 필요하므로 어쩔 수 없다. 그녀는 삐진 척을 하며 입을 쭉 내민 채로 걸어 나왔다. 하지만 뭔가 기대하는 표정을 숨기기에는 너무 어설퍼 보였다. 뭐야? 쏘아붙이는 말투 속에도 뭔가 기대를 하는 말투가 섞여 흐른다. 자, 여기 이게 뭔데? 네가 어떤 구두를 좋아하는지 몰라서 상품권으로 가져왔어.
네가 혼자 가서 고르던 나랑 같이 가서 고르던 맘대로 해. 어쨌든 받아. 나는 그녀에게 100만 원 상품권을 건네주었다. 엄마한테 큰맘 먹고 사드리려고 샀던 건데 다 포기하고 너한테 주는 거다.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이야. 다음에도 이런 일로 삐지고 그러면 나 진짜 화낸다. 오빠, 너무 고마워. 정말 잘 쓸게. 그리고 나 아까 삐진 거 아니었어. 그냥 장난이었지. 오빠, 너무 사랑해. 그녀는 내게 찰싹 달라붙어 있는 애교, 없는 애교 가리지 않고 귀여움을 떨어댔다. 사랑해. 나도. 다녀왔어요. 그래. 다녀왔니? 난 거실에 홀로 앉아있는 어머니의 곁으로 갔다. 그리고는 쭈뼛쭈뼛 주머니의 봉투 한 장을 어머니께 건네었다. 이게 뭐야? 엄마, 곧 생일이잖아. 생일 선물. 어머니에게 줄 선물은 100만 원 상품권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고집 때문에, 아니, 나의 어리석은 사랑 표현 방식 때문에 어머니에게 드릴 선물은 10만 원 상품권으로 바뀌어 있었다. 얘가 돈이 어디 있다고? 별것도 아닌데 뭐. 고마워, 아들. 엄마가 정말 좋은 거 사서 잘 입고 다닐게. 죄송해요. 더 많이 드리지 못해서. 무슨 그런 소리래? 너무 고마워. 정말 잘 쓸게. 고마워, 우리 아들. 10만 원 상품권을 받으신 어머니는 100만 원을 받은 그녀보다 행복한 웃음을 지으셨다. 여자친구 때문에 어머니께 더 좋은 선물을 드리지 못하는 것 같아 계속 신경 쓰였지만 금방 잊혀져 갔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오빠, 나 병원에 입원했어. 무슨 일인데? 거기 어디야? 당장 갈게. 항상 건강할 줄 알았던 여자친구는 환자복을 입은 채 병실에 누워 있었다. 최근 살이 좀 빠지는 듯한 모습에 다이어트를 하는가 싶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다. 난 환자복을 입고 누워있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몰랐는데 누워있는 그녀를 보고 있자니 안색은 정말 좋지 않아 보였다. 무슨 일이야? 어디가 아픈 거야? 몰라. 갑자기 길 가다가 심장 쪽이 너무 아팠어. 그리고 기절했나봐. 눈 떠보니까 병원이야. 지금도 아파? 괜찮은 거야? 모르겠어. 오빠, 나 무서워. 느낌이 안 좋아. 무슨 바보 같은 소리야. 네가 나이가 몇인데 나쁜 병일 리가 없잖아. 그래야 할 텐데. 하지만 나의 바램과는 달리 그녀의 병은 날이 갈수록 심해져만 갔다. 하루하루 지나갈수록 그녀의 안색은 극심하게 나빠졌다. 입에서는 썩은 애가 올라오고 피부는 검게 변해갔다. 오빠, 나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어. 너무 고통스러워. 더는 못 견디겠어. 제발 그런 말 하지 마. 꼭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힘들어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며
난 제발 낫게 해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나을 수 없는 병이라면 그녀 대신 내가 이 고통을 받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녀 대신 아파줄 수 없는 내가 너무 한심스러웠다. 그녀의 모든 고통을 자네가 짊어질 수 있겠나? 뭐지? 꿈인가? 뭐, 꿈이라고 해두지. 다시 한번 묻겠다. 그녀가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을 자네가 다 짊어질 수 있겠냐고 물었다. 그녀가 받는 고통을 제가 받고 그녀는 깨끗하게 나을 수 있는 겁니까? 물론이다. 하지만 이런 결단을 내리는 인간은 많지 않다. 방금 전 잠들기 전까지도 그녀 대신 아파주고 싶다고 생각했던 나였다. 차라리 내가 아프고 내가 병에 걸려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던 나였다. 헌데 지금 이 순간 나는 고민이 되었다. 죽으면 다 끝인데 그녀 대신 내가 죽는다면 그녀는 날 평생 기억해주며 살아가 줄까? 내가 그녀의 고통을 짊어지고 내가 죽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기나 할까? 내가 왜 그녀 대신 죽어줘야 하지? 아니야. 그녀의 행복한 모습을 한 번만이라도 다시 보고 싶어. 내가 죽는다? 아니면 그녀를 죽인다? 내가 이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녀를 내가 죽인 것 같은 느낌이 들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다. 어떻게 할 건가? 잠시 시간을 좀. 난 말이지. 자네가 간절하게 원했던 그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난 것이다. 기회를 주는데 왜 주저하고 있는 건가? 그게... 무슨 결심이 들어서일까? 나는 순간 결심을 굳혔다. 그렇게 해주세요. 제가 죽겠습니다. 그녀를 낫게 해주세요. 훌륭한 선택이다. 그녀의 수명은 일주일도 채 남지 않았었다. 그러므로 자네가 이제 살 수 있는 시간은 일주일이라는 말이 되겠지. 네, 좋습니다. 난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눈을 뜨게 되었다. 그리고 그 고통을 견디다 못해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일이야, 세영아? 내 비명소리에 놀란 어머니가 방문을 열고 들어오셨다. 엄마, 너무 아파. 병원, 빨리. 놀란 얼굴을 감추지 못한 채 손을 부들부들 떠시며 119에 전화를 걸었다. 선생님, 우리 아들이 왜 이러는 거예요? 부들부들 온몸을 떠시며 울고 있는 어머니를 보니 꿈속에서 그와 거래를 하는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 때문에 항상 어머니께 소홀했던 나였다.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생각에 어머니께 너무 죄스러웠다. 일주일. 내게 남은 시간은 일주일이다. 어머니는 하루 종일 화장실 가는 시간도 아껴가시며 내 옆에서
간병을 해주신다. 내 몰골도 말이 아니겠지만 어머니의 모습 또한 하루 사이에 말이 안 될 정도로 많이 망가져 계셨다. 그때였다. 세영 오빠. 그녀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가 아프기 전 건강해진 그 모습으로. 그녀의 밝은 모습을 보자 반가움 대신 화가 치밀어 올랐다. 분하고 원통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 오빠, 몸은 좀 나는 온 힘을 다해 옆에 있는 유리병을 집어 던졌다. 야, 꺼져. 흥분하는 나의 모습에 어머니는 온몸을 저지하며 안아주셨다. 난 어머니 때문에서라도 더 이상 화를 낼 수 없었다. 오빠, 왜 이래? 난 오빠 걱정돼서 온 건데. 그냥 꺼져. 꼴 보기 싫으니까. 그녀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을 보여주고는 그대로 병실을 나가버렸다. 어머니는 계속 나를 안아주고 계셨다. 아무런 말 없이 눈물을 흘리신 채. 그리고 일주일. 꿈속에 그가 말한 일주일도 다 흘렀다. 오늘 밤 난 잠에 들면 영원히 잠들게 된다. 엄마. 응? 그래, 세영아. 얼른 자. 사랑하고 미안해요. 정말 사랑해요. 어머니. 그래, 엄마도 사랑하고 엄마가 미안해. 사랑해, 우리 세영이. 어머니는 끝내 말을 잇지 못하시고 눈물을 보이셨다. 난 어머니께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말씀드릴까 생각해 보았지만 사랑한다는 나의 진심을 전한 걸로 만족해야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잠이 들었다. 응? 뭐지? 눈부신 아침 햇살에 나는 눈을 떴다. 뭐지? 분명 어제가 딱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는데. 이상하게 몸 상태도 괜찮은 것 같았다. 엄마, 나 이상하게 몸이 나은 것 같아. 엄마. 엄마는 일어나지 않으셨다. 이런 선택을 하신 것에 대한 단 일말의 후회도 없다는 듯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미소를 지으신 채 영원히. 그들의 눈앞에 놓인 것은 남자가 뒤에서 여자를 끌어안는 모양을 하고 있는 꼭 붙어있는 두 남녀의 시체였다. 두 남녀의 시체는 1층 거실에 있었고 식탁에는 마치 그들의 최후에 만찬인 것 같은 먹다 남은 식사가 차려져 있었다. 그 시체를 한동안 바라보던 두꺼운 콧솜을 매만지던 형사는
옆에 있는 장발의 갈색머리 사내에게 물었다. 이봐, 동반자살이겠지? 형사의 질문에 그 사내는 얼굴을 살짝 갸우뚱하며 말했다. 동반자살이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형사는 다시 한번 콧소음을 쏟아듬고 그의 물음에 대답했다. 조사 결과가 말이지. 이 둘은 큰 빚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였어. 그래서요? 그래서라니. 이 둘은 빚에 허덕이다가 결국엔 동반자살한 것이라고. 그리고 이미 부엌에서 독약도 찾았어. 형사는 증거로 찾아낸 독극물이 담긴 작은 병을 갈색머리 사내에게 보여주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하지만 독 때문에 죽은 것은 남자뿐이야. 그래서 나머지는 내가 추리했지. 그 추리가 뭔지 궁금한데요? 사내의 궁금해하는 표정에 형사는 들뜬 표정을 지었다. 형사는 어깨를 으쓱거리며 말했다. 우선 남자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먼저 죽였다. 그리고 독약을 마시고 자신도 따라 죽었다. 사랑하는 그녀를 꼭 껴안으면서. 참 안타까운 남녀지. 사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곤 뿌듯해하는 형사에게 물었다. 여자는 왜 독극물을 마시지 않았을까요? 형사는 잠시 멈칫하더니 이내 아무렇지 않다는 듯 대답했다. 그거야, 사랑하는 여자에게 독약을 먹일 수 없어서 그렇겠지? 어떤가? 내 추리가. 사내는 갈색머리를 좌로 흔들며 단호하게 말했다. 틀리셨네요. 형사는 얼굴을 붉히며 사내에게 따졌다. 뭐가 틀렸다는 거지? 사내는 두 남녀의 시체로 시선을 돌린 채 말을 이었다. 그게 두 가지가 틀리셨네요. 우선은 죽은 순서. 그럼 자네는 남자가 먼저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야? 사내는 침착하게 하드 말을 이었다. 우선 여자는 남자에게 독약을 먹여 살해했어요. 힘으로 제압할 수 없는 상대에게는 독약만큼 좋은 것이 없죠. 살해용으로 쓸만한 무기도 그녀에겐 없었을 테니. 잠깐, 그렇게 되면 여자는 누구한테 살해당했다는 건가? 형사의 물음에 사내는 손가락으로 죽은 남자의 시체를 가리켰다. 설마 귀신이 죽였다, 뭐 이런 소리 할 거 아니지? 형사는 비꼬는 말투로 사내에게 말했다. 하지만 사내는 아랑곳하지 않고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녀는 독약을 먹고 죽은 남자의 시체를 제거해야 했어요. 그녀는 일단 주변을 치웠겠죠. 그리고 시체를 옮기는데 필요한 짐들을 준비했죠. 모든 준비를 마친 그녀는 힘겹지만 본인보다 큰 남자를 등에 짊었죠. 그렇지만 이내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고 말죠. 그것은 그녀의 무릎에 난 멍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내의 말대로 여자의 무릎에는 시퍼런 멍이 들어있었다. 시체의 사후 경직은 그 상황에서 시작되었죠. 형사님도 아시다시피 튼튼한 근육일수록 경직이 강하게 일어나죠. 그녀가 들쳐매고 있던 남자의 두꺼운 팔이 그녀의 목을 조르고 딱딱하게 굳어가는
남자의 무거운 몸뚱이가 그네의 몸을 짓눌러서 그네를 죽였어요. 그 말을 들은 형사는 사내에게 물었다. 무릎의 몸은 우연히 넘어져서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사내가 먼저 죽은 그녀를 끌어안고 죽어서 병짓됐을 가능성도 있지 않는가? 사내는 형사의 질문을 듣고 시체 쪽으로 걸어가면서 말했다. 시체를 아주 자세히 보면 보여요. 물론 정밀 검사를 하면 밝혀지겠지만 뭐가 보인다는 거지? 남자의 팔뚝에 묻은 여자의 매니큐어와 여자의 손톱에 긁혀있는 남자 팔뚝의 살점. 죽은 여자가 남자의 팔뚝을 붙잡을 가능성은 없겠죠? 말을 마친 사내는 더 이상 말이 없는 형사를 지나서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뒷모습을 말없이 바라보던 형사는 문득 한 가지가 더 떠올랐다. 죽은 순서 말고 또 하나 내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사내는 형사의 물음에 뒤를 슬며시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은 채 대답했다. 그 두 남녀는 서로 사랑하지 않아요.